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리시나요? 네,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서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전공이 좀 독특합니다. 저는 뭐 피를 뽑거나 배를 가르거나 아니면 뭐 피부를 꼬매거나 이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의학 박사요? 수의학 박사를 하고 있어? 제 전공 분야는 수의정신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동물행동의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가능해 그게? 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라 컴퍼니 대표이고 현재 인제대학교 AI학부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혼란이 느껴질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우리는 동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칭합니까? 인간이라고 칭합니다. 여기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친구들은 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뛰어넘는 제3의 존재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다들 좋은 학교를 나오셔서 좋은 직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우리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네, 우리도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동물이 아닌 척하지? 동물을 부를 때 타자화해요. The others.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불러요. 동물들은 말이야. 동물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뭐 이런 얘기들 쓴단 말이에요. 진짜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이거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항상 나와요. 발생학에 대해서 공부하면. 뭡니까? 배아가 수정란에서 발달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무슨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물고기이건, 도룡뇽이건, 거북이이건, 새 새끼이건, 돼지이건 무엇이건 관계없이 초기 단계의 발달이 유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초기 단계의 배아가 형성되었을 때 형태학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통상 우리가 가장 원시적인 동물 또는 가장 멍청한 동물로 물고기를 꼽는데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가미가 없는 물고기도 있어요. 폐어 같은. 그래서 이러한 아가미를 갖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친구들 또는 도룡뇽과 같은 친구들은 배아 단계에서 아가미 틈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게 아가미로 성장할 거예요. 아가미 틈이라고 불리우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어요. 파충류는 심지어 아가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미 틈을 갖고 있어요. 에이, 걔네는 다 애들이 후지잖아. 옛날에 에이, 우리랑은 큰 차이가 있어.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배아 단계에서 아가미 틈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봐왔던 거예요. 이른바 원숭이와 같이 생긴 어떤 존재로부터 점점 진화해서 현세 인류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맞아, 우리는 원숭이보다 고등해, 우월해, 월등해, 그들과는 비교가 안 돼 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존하는 동물들을 놓고 봤을 때 원숭이가 진화해서 침팬치가 진화해서 또는 오랑우탄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죠.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뻔한 얘기하고 있어 하실 수 있으시지만 네, 우리는 현생 원숭이와 현생 인류, 인간의 공통조상인 또 다른 어떤 존재, 이 존재는 이미 멸종했어요.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에.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분지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상, 온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아주 단순하기로는 박테리아라든지 또는 알게, 조류, 녹조류나 기타 등등 물에 떠다니는 그냥 녹조 라떼의 그 녹조부터 뱀이 됐건 사람이 됐건
또는 심지어 곰팡이나 버섯이 됐건 모두 다 하나의 동일한 조상에서 분지되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우리 인류가 이런 건물도 짓고 달나라에 사람도 보내고 말이나 해구, 해저 1만 2,000m 해저까지 내려가는 그런 대단한 인류가 여기 있는 벵갈 고무나무인가요? 떡갈나무인가요? 네, 이런 나무나 우리 발바닥에 있는 곰팡이나 떠다니는 공중 낙하균이나 참새나 까치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진화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니어, 선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은 동물학자나 생태학자 또는 진화학자들은. 인간 내에서도 지금도 이제 이런 것을 신봉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물과 사람, 식물과 사람, 모든 생태계의 구성원과 사람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신 연구 성과에 의하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우월의 개념이 없다. 그들 모두가 진화적 관점에서 생태계 내에서 최적화된 일원으로서 적응 당산한 것이다. 그 생태학적 틈바구니 사이를 끼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진화적 노력을 걸쳤고 그 결과 누구는 사람이 됐고 누구는 곰팡이가 됐다는 겁니다. 불과 수십 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과학적 인종차별주의, scientific racism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있어요. 오랑우탄이에요. 침팬지예요. 침팬지처럼 생겼네요. 여긴 누가 있어요? 서구인. 서구인 중에서 누굽니까? 게르만. 네. 그 사이엔 누가 있어요? 서구인이지만 게르만이 아닌 논 게르만 웨스턴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약간 저급한 서구인들이 있어요. 더 앞엔 누가 있어요? 흑인이 있어요. 황인은 참고로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골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대뇌의 용적 또는 대뇌 피질의 비율 등을 가지고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얼굴의 구조, 코 높이, 턱이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저는 아마 이쯤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에 따르면 좀 제가 뚱뚱해지긴 했는데 과거에 지금보다 30kg이 덜 나갈 때에는 요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분했던 적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라고 불러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시에 유럽에 있는 골상학자나 기타 인간학자들이 저렇게 인간을 인종에 따라서 구분했냐라고 하면 서구인들은 문자를 만들었고 문명을 만들었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흑인들은 그러한 문명, 그러한 제국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즉 문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과학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들과 저 미개한 흑인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과정에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머리, 얼굴의 구조, 팔다리의 길이라고 하는 지금은 어이가 없는 과학적 증거들을 끄집어내서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 시켰던 거예요. 이른바 아전인수식 해석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통상 8가지의 지능을 얘기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훨씬 더 많이 구분하게 합니다. 미세하게, 상세하게 구분합니다. 이렇다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지능이에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지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로직, 언어, 과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엔 별것 없었어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것만이 주요한 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기계추리, 공간지각, 그 정도까지. 근데 최근에 지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한 결과 어떤 것들도 지능의 범주로 들어왔냐 하면 인터퍼스널. 뭡니까? 사람끼리 만나서 안녕하세요. 식사 한 잔, 차 한 잔 하시겠어요? 네, 오늘 되게 날씨도 화창한 것 같은데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게 지능이라는 거죠. 더 들어가 볼까요? 과거에 저희 누나가 딴따라예요. 이른바 음대를 갔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딴따라가 계시다면 공부 못하면 음대 갔어요. 넌 공부를 못하니까, 넌 멍청하니까 그럼 음악이라도 해라. 축구하거나 태권도 하면 어땠어요? 너는 공부를 못하고 멍청하니까 너는 그거라도 해라. 지금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10배, 20배, 100배의 돈을 버는 세상. 더 존경받는 사람, 더 멋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딴따라 있습니다. 중요한 지능이에요. 비주얼 스페셜. 네, 이건 말씀드렸고. 즉,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르게 확장되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동물이야. 근데 당신 왜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사람 얘기를 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이미. 동물 얘기를 좀 해줘. 이제부터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 작은 울새, 방울새가 한 마리 보입니다. 얘는 인도에 살아요. 체중은 35g이에요. 35g은 탁구공 정도 크기예요. 철새예요. 계절마다 이동을 할 때 12,000km 정도를 쉬지 않고 12일 만에 주파해요. 혹시 대륙간 비행할 때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높이는 못 날고요. 먹지도 않고 35g짜리 새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12일 동안 12,000km 정도를 날아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이거 뭐랑 닮은 능력 아니에요? 뛰어난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엄청난 신체 통제 능력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또 볼게요. 울프, 늑대, 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늑대의 집단을 팩이라고 불러요. 사자의 집단은 보통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불러요. 동물학적으로 다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요. 그냥 떼거리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울프 팩이에요. 적게는 20, 30마리, 많게는 4, 50, 6, 70마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 안에 적절한 인터퍼스널, 인터울프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 있는 팩의 전체 무리가 다 사이코패스예요. 이 친구들 뭘 잡아먹냐? 보통 대륙사슴이라고 해서 제 체중의 2배씩 나가는 150, 200kg씩 나가는 대형 사슴을 사냥해요. 어떻게 사냥하냐? 총으로 쏘지 않잖아요. 몰입꾼이 있어요. 매복조가 있어요. 그 매복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가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요. 어디로 뭡니까? 만약에 들판으로 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늑대로서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말굽동물을 비말굽동물이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말굽동물은 엄청난 주력을 가지고 있어요. 섬세한 거를 잡거나 공격하는 능력을 희생한 대신에 장거리를 높은 속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폐와 심장의 크기가 비율이 비교가 안 돼요, 늑대하고. 장거리 주력 싸움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대륙 사슴이 움직이기 힘든 빽빽한 산림 속으로 몰아넣어요. 전체 지형을 다 파악하고
무리 중에서 어떤 개체가 약한지 파악하고 그 개체를 우리가 가장 유리한 곳으로 끌어서 마지막에 지쳤을 때 덮쳐요. 한 마리를 덮쳐서 20마리, 30마리, 50마리, 70마리가 먹는 구조예요. 그 안에서 인터퍼스널 능력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늑대라고 하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엄청난 인터퍼스널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위대한 건물을 정녕 우리 인간이 지었나이까? 사진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건 뭐냐 하면 제가 공부한 브라질 상파울루 근교에 있는 농장에서 파낸 개미집이에요. 개미집이에요.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직경이 대충 봐도 25m 정도예요. 20에서 25m예요. 깊이가 대충 10에서 15m예요. LG 하우시스에서 만든 최첨단 창호 시스템이나 무독성 몰타르 또는 지상 높이 1,000층 이상을 버티는 초고인장 강도의 어떤 머테리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개미는 커팅 립 앤트라고 해서 브라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요만한 개미예요. 일본 왕개미 돌아다니는 큰 개미보다도 작아요. 걔네가 만든 집이에요. 비가 와도 안 잠기고요. 공기가 저 밑에 가장 낮은 층까지도 통하고요. 온도가 최대 47, 8도까지 올라가지만 내부는 서늘해요. 참고로 상파울루는 추울 때 0도까지 떨어집니다. 눈도 가끔 와요. 수십 년에 한 번씩. 그런데도 이 내부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환기, 통풍이 전부 다 돼요. 이 안에 있는 전체 개미의 숫자만 수억 마리가 넘어요. 이건 뭐예요? 이걸 동물이 할 수 있어? 우리 인간만 위대하고 우리 인간만 고등동물이고 나머지는 다 열등한 동물인데 그런 개미가 그 열등한 동물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개미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참고로 설계도는 없어요. CAD 시스템 무슨 설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드리냐?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만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동물이 가장 똑똑한가요? 이런 얘기들 질문 많이 해요. 네이버 들어가서 어떤 동물이 가장 똑똑한가요? 구글에 들어가서 쿼라 같은데 어떤 동물이 가장 똑똑한가요? What is smartest animal? 맨날 이만큼씩 나와요. 그럼 누가 똑똑해? 향유고래가 똑똑해? 뭐가 똑똑해? 일반적으로 똑똑하다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에요. 코끼리. 오르카는 뭐죠? 범고래 또는 킬러웨일이라고 하죠. 식인고래. 문어. 어제 문어 먹었는데. 돌고래, 수달, 개 등등등이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가장 똑똑한 10가지 동물이에요. 이 똑똑한 10가지 동물에는 참고로 단 한 번도 파충류가 들어간 적이 없고요. 보통 파충류는 가장 멍청한 동물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절대 여기에 안 들어가요. 물고기도 가장 멍청한 거 거의 1위, 2위를 닭과 함께 다퉈요. 똑똑한 동물의 기준이 뭐?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편의, 바이어스라는 말을 썼죠. 우리는 똑똑한 동물을 어떻게 나래비 세우냐, 리스팅하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자주 보는데 우리랑 비슷한 동물,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 우리랑 근연관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똑똑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래 살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고 우리랑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그러한 동물을 똑똑하다고 보는데 과학자들도 이런 실수를 똑같이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SCI급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셔서 Intelligence of Animal이라고 치면 논문들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동물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뭘 쓰냐? 인간의 기준을 적용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얘는 똑똑하지 않거나 또는 멍청하다고 해요. 자,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평균적인 개와 고양이예요. 개가 똑똑하다.
1, 2, 3, 4, 5, 6, 7, 8, 9, 10. 네, 15분 정도 됩니다. 고양이가 똑똑하다. 고양이 기르세요? 고양이 기르세요? 또 어디 계시죠? 고양이 기르세요? 네. 아마 개가 똑똑하다고 드신 분들 중에서 개를 실제로 기르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할 때 뭐를 가지고 하냐? 인간의 관점에서 테스트해요. 일반적으로 개가 더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믿는데 그 이유의 가장 큰 어떤 핵심 요소는 지시를 잘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개라고 하는 동물은 늑대의 후예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늑대, 즉 선조들의 생활 방식을 99.99%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전자는 99.9% 똑같습니다. 늑대는 어떻게 했죠? 인터퍼스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그 내부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대화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어요. 고양이는 혹시 동네에서 고양이 20마리가 때로 다니면서 한 마리 대장 고양이가 있고 11마리의 시종 고양이들 또는 부하 고양이들이 형님 제가 모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또는 고양이가 동네 까치나 비둘기 참새를 잡아서 큰형님께 바치면서 제가 오른팔입니다. 이런 거 보신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보셨으면 말씀 주세요.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인터퍼스널 어빌리티를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왜? 늑대는 대형 사슴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 대형 사슴이 그들에게 주된 빈틈이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채우는 포식자라고 하는 빈틈을 채우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뛰어나요. 고양이는 날 때부터 뛰어다니며 사냥한 적이 없어요. 고양이의 사냥 방식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살금살금 가서 아니면 이게 한 30%예요. 그것도 보통은 안 해요. 70%는 동네에 있는 자기 세력권 내에 쥐구멍을 다 알고 있어요. 쥐님들이 주로 어느 시기에 어디로 출몰하는지 다 알아요. 기다려요. 가만히. 쥐가 나오죠? 잡아요. 보통 고양이가 먹는 쥐는 요만한 쥐예요. 사람들이 아니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요. 이렇게 큰 쥐가 있는데 그 쥐를 안 잡아요. 네, 고양이는 그런 쥐를 먹지 않아요. 고양이는 새앙쥐를 먹어요. 왜? 이렇게 큰 쥐는 보통 곰쥐라고 해서 노르웨이에서 온 애들인데 시궁쥐나 곰쥐는 크면 800에서 900, 1.2kg까지도 커져요. 고양이는 기껏해야 3.5에서 4.5kg예요. 정상적인 고양이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당할 수 있어요. 개를 잡으려다가 자기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진은 이름이 매우 어려워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성심성의껏 읽어볼게요. 피사룸 폴리세팔룸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균이에요. 박테리아예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얘네가 학습을 해요. 학습은 논리적 사고의 근간이 돼요. 지능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눈과 귀 모두 가린 상태에서 하얀 방 안에 넣어놓고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단세포 생물이 학습을 해요. 특정한 상황에서 자극을 주면 고통을 안기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됐을 때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뇌세포가 따로 없는데, 신경절이 따로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똑똑하다는 것은 모든 동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물은 하다못해 아메바, 집신벌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다만 그들은 똑똑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만큼 말이나 글을 잘 쓰지는 못할지라도 몸을 저보다 훨씬 잘 쓰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보다 멍청하냐?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똑똑하냐? 아니에요.
생존해 있는 모든 생명체, 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똑똑합니다. 자, 모든 동물에게 인텔리전스, 지적 능력이 있음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의문점이 들어요. 감정은? 화가 나고, 슬프고, 좌절하고, 욕망에 휩싸이고, 열망으로 가득 차고, 우울하고, 나른하고, 불쾌한 감정은? 논다는 감정은 뭐예요? 흥미진진함, 재미있음이죠. 재미를 안다는 거예요, 쟤네가. 페테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이제 퀀텀 점프를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생물학 시간에서 비즈니스로. 독TV, 개TV를 보고 있어요. 꽤나 흥미진진하게 개님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만들어낸 고양이용 인터랙티브 토이예요. AI로 움직인대요. So what? 괜찮네. 저런 섹시한 제품들이 있다니. LG도 빨리 만들어서 시장을 공략해야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개들의 상태는 매우 도발적인 포즈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어요. 이 개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행동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개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개들의 한 5살짜리 정도 된 애들한테 목 자르고 머신건으로 바바바바바박 내장 끄집어내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즐길 수 있죠. 5살짜리가. 미래 히치콕. 얘는 앞에 눈이 있어서 되게 예뻐 보이죠? 깜빡깜빡하고 정말 잘 만들었네. 실제로 꽤 팔렸어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워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거 죽여버릴 거야. 꺼져. 그래요. 동물의 감정과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과연 있냐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들이에요. 개 밥통이에요. 사료 공급기라고 불립니다. 오토매틱 피더라고 하죠. 멋있게 앱도 연결돼서 얘가 얼마 먹었는지 다 할 수 있어요. 와, 대단한 제품이야. 저는 여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사료통이 이렇게 크면 저기에는 얼만큼의 사료가 들어가나요? 한 2kg 들어가요. 그럼 저희가 기르고 있는 거는 작은 치와와인데 얘는 여기다 큰 개를 이런 데다 기르면 큰 개는 다 불어 뜯어버리죠. 소형견밖에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간 사료는 치와와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먹을 사료예요. 어머니가 진짜 맛있는 육포를 사오셨어요. 네, 횡성 한우로 만들었대요. 첫날 맛있어요. 둘째 날 맛있어요. 일주일 뒤에 눅눅해요. 한 달 뒤에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육포만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심지어 눅눅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눅눅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첨가물을 집어넣어 한 달이 지나도 뽀송뽀송해요. 먹은 다음부터 가려워요. 배가 살살 아파요. 여기 과연 동물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나요? 모든 개와 고양이의 침구류는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엑스트라 라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엑스트라 라지, 스몰을 결정하는 것은 킬로그램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독이에요. 15kg. 하나는 경주견으로 유명한 그레이하운드예요. 15kg. 키와 체형은 누구도 고려하지 않아요. 15kg에 맞춰서 동일한 것을 제공하면 체형과 관계없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왜? 동물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니까. 왜? 고기를 킬로그램으로 따지잖아요. 네. 고기를 킬로그램으로 따지잖아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누가? 제조사가.
개, 고양이용 심장음을 듣기 위한 청진기예요. 와, 대단한데? 사실 여기는 아무런 기술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네, 그냥 소리를 갖다 전해주는 그거 말고 진동판 있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보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간 비즈니스적인 측면인데 이걸 얻으면 뭐 할 거예요? 동물에 대한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국내 특정한 회사예요. 다른 부분은 일단 빼고 여기에 개의 몸에 맞아서 이런저런 센서를 집어넣어서 개의 생체 정보를 얻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저희도 못 받아본, 저희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CES 혁신상을 한 번에 2번을 받았어요. 와, 대단해. 난리 났어요. 얘는 지금 달마시안이잖아요. 참고로 이 구조물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토타입에서는 최소한. 이걸 착용하고 있을 수 있는 달마시안이 과연 몇 마리나 있을까요? 심음을 듣기 위해서는 꽉 눌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선 심음이 안 들려요. 이렇게 써서는. 털도 있잖아요. 붙어야 돼요. 최소한의 압착이 필요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개는 없어요. 그럼 달마시안용은 이렇게 만들고 불독용은 따로 만들 건가요? 그럼 달마시안 걸 불독에게 그냥 끼워 붙일 건가요? 그걸 착용하는 동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다음이요. 제가 30위권 밖에 있는 중견기업이었으면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겠지만 여기는 LG잖아요. 네, 여기는 LG잖아요. 반려동물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모두가 동물 행동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너 아파? 언제부터 아팠어? 큰일 났네.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 동물이 술을 많이 마셔요. 대화는 안 되는데 술을 계속 먹어요. 그럼 이 동물은 뭐예요? 심심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또는 화가 났거나 좌절했거나 하겠죠. 가끔 꽝 하고 술상도 쳐요. 그리고 술값을 안 내고 도망가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아,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좌절하고 화가 났구나가 되겠죠. 그게 동물 행동학이에요. 동물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인지 유추해내는 것. 그게 동물 행동학이에요. 동물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판매할 때 돈은 보호자가 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물이에요. 보호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사요.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동물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 제품은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요. 보호자, 실제 지갑을 여는 사람을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 그 서비스,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될 동물을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그 동물의 육체적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복, 감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재밌어하고 그들이 적절히 받아들이면 그 뒷단에 있는 기술적 함의는 잘 적용될 수 있겠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도 그 동물이 불편해하고 그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만들면 버려지겠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적 능력이 있고요. 그들은 감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자는 결국은 건강한 동물도 건강한 동물이지만 10년 내내 앓다가 고통 속에서 죽는 동물보다 2년, 3년을 살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 가는 동물을 원할 겁니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동물을 기르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동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들을 동물의 입장에서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일종의 자문을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티어라움이라고 하는 국내 조그만 회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양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상 숨숨집이라고 불리우는 고양이 집이에요. 고양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나와서 돌고 또 들어가고 그래요. 기존의 숨숨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걸 숨숨집이라고 판매해요. So what?
왜? 고양이가 잘 보이고 고양이가 들어가서 좋아하네. 이제 예쁘고 좋아하네. 어유 귀여워. 호박점 생겼네.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는 고양이들이 보통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잡아먹는 첫 번째 포식동물은 맹금류예요. 야행성 맹금류. 큰 부엉이, 예, 편날개 길이는 보통 1m 20cm 정도고요. 발톱 하나의 길이가 이 정도예요. 발톱, 발가락 말고 발톱이 이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4, 5kg 정도의 고양이는 잡아서 뚝 누르면 그냥 그대로 두개골이 으스러져요. 즉사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상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고양이의 눈은 전면을 향하고 있어요. 사냥감을 응시하기 위해서. 다만 뒤쪽하고 위쪽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왔는데 고양이 위쪽에서 손을 움직이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의 이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에가 막혀있으니까. 이건 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해요. 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심지어 전면에 보통 어떻게 놔둬요? 이러면 이게 거실이면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이거를 앞으로 해놔요. 고양이 입장에선. 아무 생각 없는 고양이도 물론 있겠죠. 그럼 저처럼 살찌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고양이는 미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는 뭐라 그래? 얘는 왜 집을 사줬는데 박스를 더 좋아해?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 구멍 뚫고 이쪽에 구멍을 또 뚫었어요. 퇴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떠들어도 대부분 이렇게 놔두거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를 열십자로 찢어놨어요. 그래서 갈대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은폐,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했어요. 잘 팔려요. 반응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부가적인 것도 나왔어요. 얘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살짝 보면서 보호자가 보이면 들어와서 사냥놀이를 해요. 틱톡에 올리기 딱 좋은. 동물을 안으면 안는 순간 긴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장박동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의 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특허의 일부인데 이런 형태의 패드를 만들어요. 넓적한 패드. 패드를 따뜻하게 해줘요. 심음 우리 맨날 안 재잖아요. 6개월에 한 번 재면 그만이잖아요. 동물은 메타볼림 속도가 빠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재도 충분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드 형태도 있고 거기엔 작은 눌러지는 핀이 있어요. 막 박혀 있어요. 쫙 박혀 있어요. 따뜻하게 해줘. 동물이 가서 아이 따뜻해, 좋아. 그럼 어떻게 돼? 발바닥에 패드가 있죠? 통전시켜요. 그래서 발바닥의 위치를 측정해요. 얘 앞발이고 뒷발이고 왼발이고 오른발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나 개나 따뜻하게 누르고 있으면 스스로 눌렀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음, 심지어 일렉트로카디오그램도 얻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동물의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을 얻으려면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는 100% 마취해야 되고 개는 대부분의 경우 마취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동물의 마음,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면 바로 가능해져요. 몇 개를 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에요. 저희는 뭘 하냐? 그래서 동물의 목에다 걸은 작은 디바이스 11g이에요. 네, 아주 가벼워요. 거기서 나온 행동을 드러내는 움직임 데이터를 구축 센서로 뽑아내요. 걔네를 AI로 분석해서 각각의 신호들이 어떤 행동인지 알아내요. 왼쪽 발을 들고 오줌을 쌌는지, 오른쪽 발을 들고 오줌을 쌌는지, 두 발 다 안 들고 오줌을 쌌는지를 확인해요. 이를테면. 그걸 가지고 보험에서 나온 진단 데이터하고 결합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3년 뒤에 당뇨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70%로 예측합니다. 라는 질병 예측 모델을 만들어요. 행동을 기반으로.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3차원상에 던져서 스캐터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인식해요. 바로.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떠한 다이그노스틱 데이터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관, 상관되어 있는지 알아내요. 행복 얘기다 갑자기 왜 이 얘기야? 이 행동 하나하나가 동물의 행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행복이 결국은 건강하고 연결돼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다 동물의 행동, 동물의 행복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 같은 탁월한 팀과 엄청난 자원과 저를 믿고 의지해주는 임원진이 있다면 그런 거 없나요? 제가 대기업에서 무한한 자원을 쓸 수 있고 패테크에 있어서 어떤 최고의 성과를 내라고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료를 보관하는 어떤 피더보다도 사료용 냉장고를 만들고 싶어요. 다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오일이 산패되지 않고 항상 신선한, 갓 개봉한 것 같은? 꼭 전자제품 품목 전체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얼만큼 움직였고 그다음에 현재 체중이 얼마이니까 얼만큼의 먹이를 줄지를 결정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물들이 더 날씬하게 저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 같아요. 리워드도 줄 수 있겠죠. 요새 저기 M2E 많지 않습니까? 무브투원. 사실은 저는 음식을 주라고 하고 싶어요. 왜 자꾸 사료를 줘요? 사랑하는 그들에게. 근데 대기업에서 개 음식까지 만들려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전 단계로 정말 다양한 조합이, 꿀조합이 가능한 동물용 먹이 어떤 컨비네이션. 바삭바삭해서 그냥 먹어도 크런치한데 거기에 어떠한 소스를 뜯어서 얹어주면 얘는 오리고기 맛이 나요. 얘는 터키식, 지중해식 문어고기 맛이 나요. 얘는 메추라기를 가지고 3번 구워가지고 참기름을 싹 바른 맛이 나는. 그래서 요거 10가지, 요거 10가지. 오리고기, 뭐 사슴고기, 닭고기 등등 칠면조고기가 있고 이쪽에는 다양한 플레이버가 있어요. 계속 조합시켜서 줘요. 개나 고양이는 항상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겠죠. 싫어하는 거는 빼버리면 돼요. 침대 말씀드렸습니다. 세라젬. 우리 개가 12살이에요. 잘 걷지도 못해요.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희 같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얘가 움직이지 않을 뿐 그건 사실은 수면이 아닌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왜? 관절염 때문에. 퇴행성 질환 때문에. 그들을 위한 온열 치료기나 저주파 치료기를 만들겠어요. 누가 사요? 개라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뭐 10,000대 팔릴지 모르겠지만 개TV, 고양이TV, LG U+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TV, 고양이TV를 틀어주는데 개와 고양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 큐레이션이 안 되네. 아니, 그럼 왜 만들었어요? 그 개TV와 고양이TV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앞으로 잠깐 가서 아까 그 개 보고 있는 사진 보시겠습니까? 개와 고양이가 보는 세상은 우리랑 다릅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찍은 화면을 보여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엔 좋아요. 개나 고양이가 봤을 때는 밋밋하고 흥미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개가 볼 수 있는 색깔을 강조하고 개의 입장에서, 고양이의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겠죠.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투 비디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1시간 동안 동물의 지능과 감정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의 패테크는 어떠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